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오늘 핵심 정리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초기 자산 형성 공식을 아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엄청난 금융 정책 하나를 싹 다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2250만 원. 와, 숫자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쥐게 될 수 있는 최대 수령액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금액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 아주 심플합니다. 2,200만 원의 마법부터 8% 금리 챙기는 법, 훌쩍 낮아진 신혼부부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가입할지 15개 은행 리스트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2200만 원의 마법. 도대체 이 궁극의 저축 솔루션이 뭔지 그 정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솔직히 요즘 종잣돈 모으기 진짜 팍팍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미래적금, 이건 한마디로 정부가 우리 저축에 터보 엔진을 달아주는 겁니다. 내가 넣은 돈에 정부 지원금을 팍팍 얹어주고 심지어 이자에 세금도 안 떼는 완전 혜자스러운 3년짜리 정책 금융 상품이거든요. 여기서 입이 떡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수익 규모인데요. 우리가 3년 동안 한 달에 딱 50만 원씩만 모은다고 쳐볼게요.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형은 최대 2,138만 원, 우대형은 무려 2,255만 원이 돼서 돌아옵니다. 내가 낸 돈은 1,800만 원인데 앞자리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냥 일반 은행 가서 이 정도 수익을 내려면 무려 연 19.4%짜리 단위 예금을 찾아야 해요. 아니, 요즘 세상에 19%대 예금이 어딨어요, 그쵸? 불가능하죠. 이 정책이 왜 절대적으로 유리한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도대체 어떻게 이 8%라는 마법 같은 금리가 나오는지 그 원리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금리 쌓이는 구조 생각보다 엄청 단순해요. 일단 3년 내내 무조건 베이스로 깔아주는 고정 기본금리가 무려 5%입니다. 엄청 든든하죠? 여기에 은행들이 자기네 맘대로 얹어주는 우대금리가 2에서 3%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콕 찍어주는 공통우대금리 0.7%까지 싹 끌어모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소득 3,600만 원 이하거나 아니면 그냥 재무상담 강의 하나만 딱 들어도요, 어느 은행을 가던 이 추가 금리를 즉시 챙길 수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고 확실하게 수익률 끌어올리는 방법이니까 무조건 챙겨야겠죠? 세 번째 파트, 신혼부부 조건 완화입니다. 2인 가구 가입 문턱이 어떻게 확 낮아졌는지 살펴볼게요. 솔직히 청년 정책들 보면 결혼해서 맞벌이 한다고 소득 잡혀서 잘리는 경우 진짜 많았잖아요? 억울하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엔 정부가 이 부분을 확 뜯어고쳤습니다. 나랑 내 배우자 딱 둘만 있는 가구라면 소득 요건을 엄청나게 봐주기로 제도가 바뀐 거예요. 새롭게 바뀐 기준을 보면요, 와, 진짜 팍팍 풀어졌습니다. 예전엔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 250%를 버는 맞벌이 부부들도 일반형 가입이 가능해졌고요. 우대형도 150%에서 200%로 훌쩍 뛰었습니다. 우린 둘이 합쳐서 벌이가 좀 되니까 안 될 거야 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할 이유가 싹 사라진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내용입니다. 추가 혜택과 15개 은행, 쏠쏠한 보너스랑 도대체 어디서 가입하면 될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대박인 게 계좌 만들고 2년 넘게 꾸준히 800만 원 이상 모으잖아요. 그럼 우리 나중에 대출 받거나 할 때 엄청 중요한 그 신용 점수 있죠? 그걸 5점에서 10점까지 그냥 자동으로 팍 올려줍니다. 이건 진짜 커져주는 보너스 아닌가요? 잠깐. 나는 예선 청년도약 계좌 갖고 있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혀 걱정 마세요. 거기서 갈아타셔도 그동안 넣었던 기간이랑 금액, 신용점수 계산할 때 100% 다 쳐줍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여러분의 노력 절대 날아가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디서 만드냐? 다음 달에 딱 오픈하면 고를 수 있는 기관이 무려 15군데나 됩니다. 기존 대형 시중은행들은 당연하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편한 인터넷 은행부터 우체국까지 싹 다 되거든요. 그냥 평소에 쓰시던 익숙한 앱 아무거나 골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최대 2,255만 원이라는 엄청난 목돈에 훌쩍 낮아진 신혼부부 조건, 그리고 신용점수 펌핑까지. 진짜 이건 안 하면 무조건 손해인 수준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선택뿐입니다. 당장 다음 달 이 빛나는 미래를 위해 여러분은 과연 어느 은행 앱을 가장 먼저 켜시겠습니까?
늦기 전에 오늘 당장 내 자격 요건부터 싹 한번 체크해보자고요. 여러분, 거대한 공장을 돌리기 위해 수백, 수천 톤의 철강을 구매해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건 우리가 출근길에 모닝커피 한 잔 사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이런 핵심 산업용 원자재를 대규모로 확보하려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현금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숨이 턱 막히는 엄청난 자금 압박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비즈니스 인사이트 해설에서는요,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의 장벽을 시원하게 허물고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에 대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누구나 가장 뼈아프게 공감하실 고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병목 현상인데요. 공장을 제대로 돌리려면 철강 같은 필수 원자재가 끊임없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확보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선결제로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당장 요긴하게 써야 할 피 같은 유동현금이 꽁꽁 묶여버리는 거죠. 자금 유동성이 곧 기업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B2B 생태계에서 이런 숨막히는 초기 현금 부담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진짜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 꽉 막힌 문제를 해결해줄 오늘의 핵심 개념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페이원 보증입니다. 이게 대체 뭐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우리 온라인 쇼핑할 때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 많이들 쓰시죠? 딱 그겁니다. 그걸 거대한 기업 간의 철강 구매 단위로 확 키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들이 B2B 플랫폼 안에서 이 보증서를 담보로 삼아서 당장 수중에 현금 다발을 쥐고 있지 않아도 외상으로 엄청난 물량의 철강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파트 1, 디지털 보증 네트워크의 확장입니다. 아주경제의 2026 5월 14일자 최신 보도에 따르면요. 신용보증기금이 바로 이 디지털 공급망 보증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이전에 이미 현대제철에 이 페이원 보증을 도입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영역을 동국제강까지 새롭게 넓힌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 하나 추가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이끄는 거인들이 이렇게 연이어 합류하고 있다는 건 B2B 금융시장에 이제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트렌드가 형성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파트 2, 스틸샵 연동과 매끄러운 기업 간 구매 경험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혁신적인 시스템이 동국제강의 철강 유통 플랫폼인 스틸샵에 과연 어떻게 녹아들었냐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극적인 대비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예전에는 이 담보를 잡고 한도 심사를 받으려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옆구리에 끼고 은행 지점을 직접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진짜 피곤한 수작업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이 페이원 보증이 도입되면서 그런 번거로운 오프라인 방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보증 신청부터 발급, 그리고 한도 관리까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판매 기업의 플랫폼 안에서 100% 알아서 처리되거든요. 비즈니스 오너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시간 절약이자 안도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이 실제로 얼마나 마법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구매 담당자가 동국제강 스틸샵에 로그인을 합니다. 물건을 고르고요. 바로 그 화면에서 원클릭으로 보증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뒷단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플랫폼 시스템이 자기들끼리 막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눈 깜짝할 새에 자동 심사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게도 바로 그날, 당일에 보증서가 떡하니 발급되고 원자재 구매까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은행 갈 필요 없이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하루 만에 모든 게 끝난다니 완벽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구매 기업들은 매일같이 목을 조여오던 그놈의 현금 유동성 부담을 혁신적으로 털어내게 된 거예요. 당장 회사 통장에 어마어마한 현금이 쌓여있지 않아도 이 보증서를 통해서 꼭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으니까요. 기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생산 엔진을 힘차게 돌릴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정말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준 셈입니다. 파트 3. 거시적 비전. 신용보증기금이 이 변화를 주도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한 걸음 훌쩍 물러나서 이 변화가 가진 훨씬 더 큰 그림, 즉 거시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그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가 철강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B2B 보증 서비스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신보의 진짜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결제하기 편하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어떤 외부 충격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방탄조끼처럼 튼튼하고 거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을 아예 새로 짜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인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 무겁고 뻑뻑했던 철강업계의 전통적인 거래 방식이 이렇게 스마트한 디지털 보증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디지털 혁신의 다음 타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글로벌 경제를 떠받치는 수많은 B2B 공급망 중에서 다음으로 송두리째 바뀔 산업은 어디일까요? 기업들의 구매 방식이 완전히 진화하는 이 놀라운 변화의 다음 무대를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핵심 비즈니스 인사이트 해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서울 한복판, 그것도 요즘 제일 핫하다는 성수동에 무려 17년 동안이나 쿨쿨 잠들어 있던 거대한 땅이 있거든요. 이른바 임대주택의 강자죠. 부영그룹이 도대체 이 금싸라기 땅에 무슨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는 건지 오늘 그 내막을 싹 다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5조 원. 아니, 최대 6조 원.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냐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털어볼 성수동 뚝섬 부지의 현재 추정 가치입니다. 그동안 그냥 높은 펜스만 쳐져 있어서 다들 무심코 지나치셨을 텐데 이 빈 땅이 지금 서울에서 가장 비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하는 곳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 가격이었냐? 절대 아닙니다. 2009년에 부용이 서울시한테서 이 성수동 뚝섬 부지 1만 9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300평 정도를 낙찰받았거든요. 그때 가격이 3,700억 원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17년 동안 이 땅이 가만히 숨만 쉬고 있는 사이에 주변 땅값이 어떻게 됐죠? 말 그대로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토지 가치만 5조에서 6조 원에 달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버린 겁니다. 17년 묵혀둔 결과치고는 정말 대박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거인의 각성, 하이엔드 마스터 플랜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도대체 이렇게 비싼 땅을 왜 가만히 뒀을까 궁금하시죠? 그런데 드디어 올해 초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청사진을 보면요. 와,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그냥 뻔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에요. 무려 지하 8층에서 지상 49층짜리 거대한 타워 2동이 떡하니 올라갑니다. 그 안에는 5성급 관광호텔 604실에 최고급 럭셔리 레지던스가 332가구, 거기다 9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까지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영이 그동안 해왔던 임대주택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찐 하이엔드 복합단지 디벨로퍼로 레벨업하겠다는 엄청난 야심이 보이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초에 야심차게 첫 삽을 떴는데 지금은 공사가 잠깐 스톱된 상태예요. 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설계안이 무려 17년 전 거잖아요. 이걸 2024년 지금의 하이엔드 트렌드에 그대로 쓸 수는 없겠죠. 바로 옆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으리으리한 단지들이 눈을 잔뜩 높여놨으니까요. 그래서 이 주거 부문의 고급화를 거의 극한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설계를 싹 다 갈아엎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올해 연말쯤에는 진짜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는 게 현재 목표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됩니다. 20년 가까이 꾹꾹 묶여두었던 이 노른자위 땅을 하필이면 왜 지금 파헤치기 시작한 걸까요? 건물 외관이 화려한 것도 좋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봐야겠죠. 타이밍을 딱 지금으로 잡은 그 은밀한 기업 전략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기업 전략의 발견, 부영그룹의 숨은 의도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거인을 지금 당장 깨워야만 했던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일단 내부적으로 제일 급한 게 뭐겠어요?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 계열사 중에 동광주택이라고 있는데 이쪽에서 한남동 부지 같은 걸 막 사들이면서 짊어진 부채 부담이 꽤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빚의 압박을 덜어내려면 성수동처럼 딱 봐도 돈 냄새가 풀풀 나는 확실한 곳에서 빨리 조기 분양을 때려서 대규모 자금을 쫙 끌어와야 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인 셈이죠. 그다음 외부 요인. 이게 또 결정타였는데요. 요즘 정부 규제가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사업 예정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이 땅을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 본업을 위해서 직접 개발하고 열심히 쓰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활성화된 부지를 말하거든요. 정부가 이런 비업무용 잉여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점점 세게 조이고 있으니까 부영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노는 땅 아니고요. 저희 여기다 엄청난 하이엔드 복합단지 지을 겁니다. 하고 확실하게 보여줘야 했던 거죠. 한마디로 정부 규제에 방어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액션이 바로 이 착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 경제적 장애물들, 냉혹한 거시 경제적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탄탄대로일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제적 몬스터들이 있거든요. 핵심은 결국 돈이 남느냐, 즉 수익성이잖아요. 근데 요즘 물가 오르는 거 다들 체감하시죠? 원자재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지, 인건비는 천정부주로 뛰고 있지, 이윤 남기기가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부영 내부에서조차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대규모 공사 벌이는 게 맞나? 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정도니까요. 이런 미친 고비용 시대에 하이엔드 단지를 성공적으로 올린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돼야 하는 아주 험난한 미션인 거죠. 자, 이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부영그룹은 이 무시무시한 비용 상승의 파도를 뚫고 17년이라는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엄청난 수익 창출이라는 대성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서울의 스카이라인 자체를 뒤흔들 이 성수동 뚝섬 프로젝트, 이 거대한 도박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앞으로의 상황이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집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이내믹한 비즈니스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도 저와 함께 계속 지켜보시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우리 집에서 늘 제일 말썽인 공간이죠. 바로 욕실 시공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놀라운 건설 혁신에 대해 싹 다 파헤쳐 볼 겁니다. 늘 축축하고 고치기 힘들었던 욕실이 어떻게 최첨단 기술을 만나서 진화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바로 알아보시죠. 솔직히 끝도 없이 이어지는 욕실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온 집안이 먼지 구덩이가 된 적 한 번쯤 다들 있으시죠? 아니면 타일 틈새 그 줄눈에 까맣게 핀 곰팡이 지우느라 주말 내내 칫솔질해 보신 적은요? 누수 걱정에 타일이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찝찝함까지 더해지면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욕실은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피곤한 걸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섹션입니다. 기존 욕실 시공의 문제점.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가 흔히 아는 기존 욕실들을 가만 생각해보면 구조적으로 약점이 참 많았어요. 쩍쩍 갈라지는 타일 균열, 습기만 찼다 하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곰팡이, 그리고 누렇게 변해버리는 실리콘이랑 줄눈 오염까지요. 근데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시공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요. 과정이 복잡하니까 당연히 하자가 날 확률도 쑥쑥 올라가고 결국 우리 같은 집주인들만 끝없는 유지보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였죠. 여기서 두 번째 섹션, 습식공법 대 건식공법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욕실 시공의 거대한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핵심이거든요. 자, 두 가지 방식을 딱 비교해 볼까요? 기존의 습식공법은 말 그대로 물을 씁니다. 시멘트 바르고 벽도 쌓고 그러니까 시멘트가 마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이 필요하죠.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분들도 꼭 필요하고 현장도 엄청 지저분해집니다. 반면에 DLENC가 도입한 이 혁신적인 건식공법 시스템을 보시면요. 이건 그냥 커다란 방수 패널을 벽에 딱딱 가져다 붙이는 방식이에요. 시멘트 마르는 시간 그런 거 아예 필요 없습니다. 엄청 빠르고 완전 깔끔하게 표준화된 공정인 거죠. 완전 딴 세상 이야기 같지 않나요? 그럼 이 획기적인 욕실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세 번째 섹션 모듈러 욕실 혁명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그냥 아이디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DLENC가 한솔홈데코랑 공동 개발한 이 시스템은요, 무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 신기술 인증까지 톡하니 받았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야, 이거 진짜 새롭고 현장에서 당장 쓸만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셈이죠. 대단하죠? 시공 과정을 보면 진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간단해졌습니다. 딱 3단계면 끝나요. 먼저 1단계, 보통 욕실 크기인 16.3제곱미터 정도의 가벼운 벽대, 즉 경량벽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2단계, 여기에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대형 방수 패널 16장을 그냥 착착 부착해버립니다. 마지막 3단계가 뭔지 아세요? 없어요. 시멘트가 마르길 기다리는 그 지루한 양생 과정을 완전히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타일 하나하나 붙이면서 며칠씩 걸리던 일이 마법처럼 싹 사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 아마 패널만 붙이면 물 새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요. 4번째 섹션 역굽의 클립에서 그 구조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에서 정말 흥미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역굽의 클립이라는 건데요. 패널과 패널 사이를 이을 때 예전처럼 실리콘을 쏘거나 줄눈을 칠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역굽의 형태로 된 클립을 끼워 넣는 겁니다. 비탈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턱이 있는 구조라서 물이 틈새로 스며들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꽉 막혀버리는 거죠. 실리콘이 썩어서 물샐 걱정, 곰팡이 필 걱정을 아예 원천 차단해버린 진짜 똑똑한 엔지니어링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더 빠르고 저렴하며 줄어든 하자. 자, 그럼 실제 현장에선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연구실에만 있는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최고급 아파트 블렌드죠. 아크로와 이편한 세상 건설 현장에 이 기술이 쫙 깔리고 있습니다. 머나먼 미래 기술이 아니라 당장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주거 품질을 확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 바로 이 3배라는 숫자입니다. 기존의 복잡했던 습식공법이랑 비교했을 때 이 건식 시스템은 욕실을 만들어내는 생산성을 무려 3배나 획기적으로 뛰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 욕실을 3개나 더 완성하거나 공사 기간을 3분의 1로 훅 줄여버릴 수 있다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화면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하자율이 무려 60%나 뚝 떨어진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품질도 완벽하게 잡았다는 뜻이죠. 타일 떨어지고 물 새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절반 넘게 사라졌다는 거니까요. 게다가 공정 자체가 워낙 단순해지다 보니까 현장에 들어가는 인력도 18%나 줄었습니다. 속도 높이고 품질 올리고 비용까지 깎은 말 그대로 건설업계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혁신을 주도한 DLENC 특 관계자도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타일 탈락이나 균열 같은 고질적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별화 기술이다. 앞으로도 업계를 선도해 나갈 거다라고요. 수십 년 동안 건설업계 사람들과 집주인들을 골치 아프게 했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그 강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팍팍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줄근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요즘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폭발하고 있잖아요. 공사 기간은 확 줄이고 먼지도 안 날리고 무엇보다 그 끔찍한 곰팡이 걱정까지 덜어주는 이 건식 욕실 방식, 과연 얼마나 빨리 우리 모두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어쩌면 다음번 여러분 집의 욕실 공사는 단 하루, 아니 반나절 만에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이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즐거운 상상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럭셔리 아파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탁 트인 한강뷰 펜트하우스? 아니면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 맞습니다. 다 좋은데요. 최근에 인구 구조가 확 바뀌면서 이 프리미엄 아파트의 기준 자체가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급 주거의 상징이죠. 압구정 재건축 단지를 통해서 럭셔리 주거의 미래를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초고령화 사회에 도대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그 진짜 흥미로운 변화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에서 제일 치열하고 모두의 이목이 쏠려 있는 부동산 시장. 네, 바로 압구정이죠.
그럼 이 압구정이 그리는 미래의 주거 형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이 동네 재건축은 그냥 오래된 아파트 부수고 새 아파트 짓자, 이런 단순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선보이는 주거 서비스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겁니다. 건설사들이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수주전에 뛰어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부동산 흐름 좀 아신다 하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정답은 단순히 더 넓고 으리으리한 집이 절대 아닙니다. 최근 아주경제 보도에서 진짜 확 꽂히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죠? 바로 호텔식 노후가 들어선다입니다. 옛날에는 나이 들면 공기 좋은 외곽, 실버타운으로 가는 게 약간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잖아요. 근데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프라가 빵빵한 도심 한복판, 그것도 내가 원래 살던 최고급 아파트 단지 안으로 시니어 케어 서비스가 통째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주거 역사에서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구현하느냐? 여기가 진짜 재밌습니다. 현대건설이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바로 더 클래식 500이라는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와 손을 턱 잡은 겁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미 5성급 호텔 수준의 주거 서비스에다가 고령층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첨단 의료 케어 시스템까지 싹 다 갖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압구정 재건축이라는 끝내주는 하드웨어 안에다가 더 클래식 500이라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딱 이식하겠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는 입주민들 취향에 맞춰서 아주 완벽한 프리미엄 솔루션을 내놓은 거죠.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들을 보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의료 쪽은 건국대학교 병원이 딱 붙어서 전담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 웰니스 케어. 이거는 그냥 일상 밀착형입니다. 수면, 식단, 맞춤형 운동은 기본이고요. 어르신들한테 정말 중요한 낙상 방지나 치매 예방 프로그램까지 일상에서 쫙 관리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단지 안에서 미술 강좌 듣고 클래식 공연 보고 댄스 스포츠에 바둑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집 현관문만 열고 나가면 이 모든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완전히 무한 확장되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게 무슨 먼 미래를 그린 상상도나 기획서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압구정 3구역 홍보관에서 이 비전을 이미 구체적으로 쫙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단지 안을 돌아다니는 무인 셔틀에 안전을 책임지는 순찰 로봇까지 도입되고요. 주요 커뮤니티 시설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공간 설계에다가 최고급 스파, 수영장, 그리고 완벽하게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피트니스 공간까지 들어섭니다. 최첨단 미래 기술이랑 초호화 리조트의 편의시설이 우리 집 앞마당으로 쏙 들어오는 셈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나게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압구정 재건축 시장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구역은 이미 현다건설이 시공사로 확정돼서 미래형 청사진을 척척 현실로 만들고 있는데요. 반면에 5구역은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수주전이 지금 아주 절정에 달해 있거든요. 운명의 날인 5월 30일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승자가 가려지는데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얼마나 피 튀기는 눈치 싸움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시죠? 이 압구정 5구역에서 정면으로 맞붙은 두 라이벌, 바로 현대건설과 DLENC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이 경쟁 양상 자체가 워낙 흥미로우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현대건설은 앞서 3구역에서 재미를 봤던 바로 그 필살기, 단지 내 프리미엄 시니어 서비스 도입 카드를 5구역에서도 핵심 무기로 확 밀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아주 정확하게 찌른 거죠. 단순하게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걸 넘어서서 운영과 케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속으로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그냥 압구정만의 특별한 동네 잔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아예 못을 박았거든요. 이 고령 친화형 주거 모델을 자기네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인 DH 단지 전체로 쫙 확대하겠다고요.
게다가 앞으로 들어가는 신규 수주 사업장에도 이걸 기본 탑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 아파트라는 타이틀을 달려면 이 정도 시니어 케어는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한다는, 그야말로 판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엄청난 큰 그림인 거죠. 현대건설 관계자의 코멘트를 들어보면 지금 건설업계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딱 요약이 됩니다. 고령 친화 주거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주거 기준을 제시하겠다. 와, 이 한 줄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예전에는 그저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 없고요, 엄청 높고 튼튼합니다, 이런 걸 주로 어필했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인구 변화를 직시하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더 편안하고 우아하게 살 수 있을까를 먼저 설계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주기 완전히 사람과 라이프 케어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살펴본 압구정 재건축 사례 어떠셨나요? 단숨이 부자 동네의 으리리한 라이프 스타일 얘기가 아니라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의 집이,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였습니다. 자, 브리핑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나이 들어가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호텔식 시니어 케어가 조만간 대한민국 모든 프리미엄 아파트가 당연히 갖춰야 할 필수 스펙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여러분의 미래 주거 공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한번 즐겁게 상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역시 주택 공급이죠. 오세훈, 정원호 두 후보 모두 엄청난 물량과 함께 2031년이라는 아주 솔깃한 목표를 던졌는데요. 과연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선거철에만 보이는 신기루일까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양측의 공약을 데이터와 현실적인 장벽이라는 렌즈로 아주 객관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주택 공급 경쟁 구도부터 시작해서 양측의 공약을 비교해 보고요. 그 다음엔 2031년이라는 기한이 왜 환상에 가까운지, 숨겨진 재원 마련의 진짜 장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시장 상황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수십만 가구를 건 거대한 대결, 공급 물량 경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제시된 숫자부터 볼까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31만 가구를, 이에 질세라 정원우 후보가 살짝 앞서는 36만 가구를 약속했죠. 두 분 다 누가 더 많이 빨리 짓느냐의 완전히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이 빈틈없이 꽉 들어찬 이 서울 도심에 대체 이 수십만 채를 어떻게 단기간에 끼워 놓겠다는 걸까요? 그래서 나온 두 번째 파트, 바로 공약 비교입니다. 신속통합이냐, 착착 개발이냐. 재미있는 건요, 두 후보 모두 복잡한 서류 작업을 싹둑 잘라내는 행정적 지름길을 핵심 전략으로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오 후보는 여러 심의를 한 번에 묶어 처리하는 원스톱 신속통합을, 정 후보는 보통 15년 넘게 걸리는 과정을 10년으로 쫙 압축하겠다는 착착 개발을 밀고 있죠. 한마디로 무조건 속도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 번째 파트, 타임라인의 병목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두 후보가 약속한 2031년 착공이라는 기한이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죠.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라고 하면요, 구역 지정받고 조합 설립하는 데만 5년, 관리처분 인가까지 10년, 입주까지는 보통 15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게 표준 타임라인이에요. 이걸 보면 서류를 좀 빨리 처리한다고 해도 2031년 착공이라는 목표가 물리적으로 얼마나 달성하기 벅찬 미션인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2031년에 첫 삽이라도 뜨려면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목표한 거의 모든 구역이 조합 설립을 마쳐야만 합니다. 게다가 물리적인 공사기간 3, 4년을 더해보면 주민들이 실제로 새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아무리 빨라도 2034년이나 2035년이라는 소리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돈 문제와 법 문제, 즉 이 거대한 공약들을 가로막는 진짜 장애물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정원호 후보 쪽을 볼까요? 25조 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죠. 정 후보가 추가로 약속한 5만 가구는 대부분 매입임대로 채워야 하는데요. 가구당 5억 원씩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무려 2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서울시의 1년 예산을 생각해보면 정말 감당하기 벅찬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허들이죠. 게다가 돈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정 후보가 야심차게 내세운 동시 신청 제도라는 행정적 지름길은 사실 서울시장 권한 밖의 일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아예 도시정비법 자체를 뜯어고쳐줘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거대한 입법의 벽을 먼저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세훈 후보 쪽은 상황이 좀 나을까요? 0.9%. 네,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 후보가 무려 8만 5천 가구를 궤도에 올렸다고 내세우는 그 신속통합기획. 작년 말 기준으로 224개의 후보지 중에서 실제로 첫 삽을 뜬 곳은 단 2곳뿐입니다. 실행률이 1%도 안 되는 겁니다. 오 후보의 재원 마련 계획 역시 들여다보면 첩첩산중입니다. 2031년 착공을 위한 자금을 주택사업 특별회계 같은 기존 기금에서 끌어오겠다는 건데 업계 전문가들 얘기는 다릅니다. 그 돈들 이미 기존 임대주택 관리하는 데 꽉꽉 묶여 있어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거든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화려한 서류상의 계획을 넘어 건설 시장의 진짜 현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서류 결제를 아무리 빛의 속도를 해줘도요, 당장 건물을 못 올리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치솟는 원자재 값과 공사비, 거기다 숨통을 조이는 고금리까지. 인허가 도장을 받아도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아예 공사를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뚫기 힘든 진짜 병목 현상이죠.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이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진짜 불안감은 구청의 인허가 속도가 아니다. 공사비랑 이자 폭탄 때문에 도장을 받아놓고도 언제 공사를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못 잡는 구조적인 지연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장밋빛 공약과 피말리는 시장 현실의 괴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유권자인 우리는 수십만 가구라는 그 화려한 숫자에 먼저 박수를 쳐야 할까요? 아니면 당장 눈앞에 닥친 돈 문제, 시장의 진짜 병목을 어떻게 뚫을 건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계획을 따져 물어야 할까요? 2031년 주택 공급이라는 이 거대한 신기루 이면에 감춰진 냉혹한 현실,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수십억 달러 아니 수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글로벌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다고 하면 보통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복잡한 엑셀 시트나 아주 확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회의실, 아니면 차가운 설계 도면 같은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분석 자료는요, 이런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대우건설이 체코의 신규 원전을 짓기 위해 펼친 수주 전략을 보면 단순히 숫자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제적인 고위급 외교전부터 아주 작은 현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까지 이 거대한 글로벌 야망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바뀌는지 그 해부학적 구조를 오늘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약간 엉뚱해 보일 수 있는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계약을 따내는데 대체 왜 소방차가 필요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가장 핵심적인 미스테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가다 보면 현대 국제 비즈니스가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리는 싸움이 아니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스터리를 풀 중요한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른바 미시와 거시의 동시 공략이죠. 체코 두코바니에 원전을 짓는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잖아요. 당연히 완벽한 예산안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기술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으려면 국가 간의 거시적인 고위급 외교전은 물론이고 원전이 들어설 바로 그 동네 주민들의 미시적인 삶 속에 아주 깊숙하게 침투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다각적인 전략이 현장에서 어떻게 탁탁 실행됐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대우건설 김보연 대표이사의 정말 숨가쁜 유럽 순방 일정입니다. 5월 11일에 한국을 떠나서요, 바로 다음 날인 12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고위급 국제기구 면담을 소화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인 13일 국경을 휙 넘어서 체코 현지 지자체랑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요. 14일에 이 모든 상황을 점검하며 일정을 마무리하죠. 불과 며칠 사이에 국제기구 본부와 현지 시골 마을을 오가는 이 빠르고 치밀한 일정. 이게 바로 글로벌 전략이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교과서적인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바로 글로벌 원전 네트워크 구축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는요. 대우건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의 핵심 인사들과 마주 앉아서 글로벌 원전 시장 흐름과 차세대 기술인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인 티타임이 아니었어요. 대우건설은 이 자리에서 우리 팀코리아가 가진 압도적인 시공 역량을 아주 제대로 피력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프로젝트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걸 국제사회 최고 권위자들에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온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핵심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진정성 있는 지역 상생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화려한 고위급 외교가 끝나자마자 무대는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화면에 14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14일? 14주? 아니요. 무려 14개월입니다. 체코의 한 지역을 위해서 완벽하게 맞춤형으로 특수 제작된 소방차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냥 어디 가서 기성품 하나 돈 주고 사서 쓱 안겨준 게 아니라요. 그 동네 환경과 필요에 정확히 맞춰서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공들여서 장비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14개월의 정성이 향한 도착지가 바로 체코의 나메슈티나드 오슬라보우라는 지자체입니다. 원전이 들어설 부지 바로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요. 대우건설은 이 지역의 소방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부터 장장 14개월을 투자해서 소방차를 준비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원전이 들어온다고 할 때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안전이겠죠. 대우건설은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주민들의 그 가장 본질적인 불안감을 어루만지고 장기적인 헌신을 약속한 겁니다. 정말 완벽한 한 수죠. 게다가 이 소방차 기증식에 누가 왔는지를 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진행됐는지 딱 나옵니다.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물론이고요. 홍영기 주체코 한국대사, 거기에 한국수력원자력,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말 그대로 국가와 민간 기업이 하나의 거대한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 겁니다. 체코 쪽에서도 나메슈티 시장과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비소치나주 주지사 같은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어요. 시골 마을의 소방차 기증식 하나에 양국의 최고 핵심 멤버들이 다 모여서 끈끈한 연대감을 다진 거죠. 이건 비즈니스 전략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보통은 발주처 사무실이나 찾아가고 서류 작업에만 매달리잖아요. 그게 전통적인 영업 방식이었다면 대우건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사업의 진짜 성패는 지역 주민의 찐 신뢰에 달려있다는 걸 안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인프라에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으니까 낯선 외국 기업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어느새 아주 든든한 신뢰로 바뀐 거죠. 그럼 이게 다음 단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마을에서의 훈훈한 기증식,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단계로 현지 지역의 확고한 지지를 딱 확보한 김보연 대표이사, 바로 그 호의와 신뢰를 등에 업고 곧바로 2단계 행동에 들어갑니다. 바로 체코에서도 프라하로 날아가서 산업부 원전실장 같은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실무 협상을 벌인 거죠. 밑바닥에서 다진 든든한 지역의 지지가 국가 단위의 거대한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흐름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전략, 재무적 청사진과 전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멋진 외교적, 지역적 노력들이 과연 실제 숫자로, 그러니까 돈으로 증명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키움증권 신대현 연구원의 분석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대우건설은 이미 1분기에 해외 플랜트 현장들에서 기대 이상의 아주 높은 수익성을 냈습니다. 튼튼한 기초체력은 이미 증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2분기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더 나아가 파푸아뉴기니 LNG 사업까지 싹 다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우건설의 이런 강력한 재무적 궤적은 1분기의 탄탄한 마진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서 출발합니다. 앞서 우리가 쭉 살펴본 체코에서의 그 눈물겨운 헌신과 수주 노력이 그냥 좋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분기 회사의 퀀텀 점프를 이끄는 엄청난 촉매제로 작용하는 겁니다. 체코와 유럽 시장에서 검증된 이 확실한 성공 공식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 파푸아 뉴기니까지 뻗어나가는 발판이 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선순환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최고 위급 외교 무대에서의 묵직한 존재감, 그리고 14개월 동안 정성껏 만든 소방차로 상징되는 지역 주민들과의 진한 교감이 어떻게 수조 원짜리 비즈니스 전략으로 완성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팀 코리아는
지금 단순히 콘크리트를 붓고 원전을 짓는 걸 넘어서 사람의 마음부터 얻는 새로운 국제 비즈니스의 표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하게 재정이 된 글로벌 무기를 들고 그들이 다음에 들어가 판도를 뒤바꿀 세계 시장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아주 흥미진진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돌아올게요.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다뤄볼 흥미로운 분석 자료는 국토연구원의 최신 보고서인데요. 오늘 우리는 일종의 경제 탐정이 돼서 대한민국 주택시장 한가운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단서들 함께 따라가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상황 하나 상상해 보실래요? 완벽하게 똑같은 평수에 구조까지 복붙한 것처럼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 두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내는 보증금 액수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면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에이, 말도 안 돼 싶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주택시장의 가장 뚜렷하고도 기이한 현상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 하나의 시장에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하는 이중 가격 현상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대차 입법이 도입된 이후에 시장 상황이 참 묘하게 흘러갔죠. 아주 부자연스러운 이중 가격 구조가 떡하니 생겨난 건데요. 새로 계약을 맺을 때는 가격이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는 인상률이 딱 제한돼 있어서 훨씬 싸잖아요. 이 엄청난 갭 때문에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사를 안 가고 지금 집에 계속 머물려는 아주 강렬한 선호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갱신율 시속 게임입니다. 가격이 사람들의 행동을 얼마큼 쥐락펴락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단기적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심리전이에요.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세입자들 마음속엔 와, 지금 이사 가면 돈 엄청 깨지겠는데? 하고 덜컥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전적인 타격을 피하려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써버리면서 지금의 저렴한 가격에 스스로를 딱 묶어두는 거죠.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시장 가격이 쭉 떨어지면 기존 집에 계속 남아있으려는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굳이 묶여있을 필요 없이 밖으로 나가서 더 싼 값에 새 계약을 맺는 게 훨씬 무조건 유리하니까요. 가격이 오르면 꼼짝 안 하고 가격이 내리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짐을 싸는 그야말로 철저한 경제적 합리성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시간의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가랑 갱신율이 서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길게 뻗어보면 결국 이 거대한 판을 움직이는 진짜 보스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먼저 싹 움직이고 나면 갱신율은 그냥 그 궤적을 졸졸 따라가는 종속 변수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집을 사고 파는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에 벌어지는 거대한 나비 효과입니다. 전국구 데이터로 시장 전체를 좀 넓게 보면요. 일종의 시간차 공격 같은 게 보입니다. 집값이 확 오르는 충격은 전세값에 거의 바로 타격을 입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전세값이 먼저 뛰면 그게 매매가에까지 도달하는 데는 대략 3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꽤 긴 시차가 발생합니다. 약간 파도가 저 멀리서 서서히 밀려오다가 한참 뒤에 해변을 확 덮치는 그런 지연 효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 수치로 보면 체감이 확 되실 겁니다. 예전 2010년에서 2014년 즈음엔 매매가가 고작 1% 올랐는데 전세가는 누적으로 7% 넘게 폭발적으로 뛰었거든요. 최근에는 그 기세가 다소 꺾였다고는 해도 여전히 매매가 1% 오르면 전세가가 3%나 점프하는 막강한 연쇄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봐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가격이 1% 오를 때 매매 가격을 위로 밀어올리는 수치가 2015년에서 19년 사이엔 무려 1.24%로 정점을 찍었었습니다. 두 시장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얼마나 찰떡처럼 끈끈하게 돌아가는지 딱 사이즈가 나오죠. 자, 여기서 보고서가 아주 뼈 때리는 분석을 하나 더 내놓는데요. 정부가 개입한 정책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아주 강력한 규례들 기억하시죠? 이게 집 사고 파는 매매 매물을 꽉 쥐어짜서 줄이는 데는 눈에 띄게 확실한 효과를 냈는데 정작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 매물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1도 주지 못했습니다. 두 시장이 서로 묶여있긴 한데 정책의 타격점은 완전히 다르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주택시장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내린 처방전을 열어보겠습니다. 연구진이 제안하는 건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나뉩니다. 첫째, 개인들이 아름아름 셋집 돌리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업형 장기 임대로 시스템을 싹 바꾸자.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팍팍 밀어주자. 그리고 셋째, 시장으로 쓸데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과도한 전세 자금을 DSR로 꽉 쥐고 엄격하게 관리하자 이겁니다. 여기서 DSR, 뉴스에서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쉽게 말해서 내 월급 대비 빚 갚는 데 돈을 얼마나 쓰느냐를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개인 능력 밖에 무리하고 위험한 대출을 아예 원천 차단해서 임대차 시장에 거품이 끼는 걸 막겠다는 확실한 의도입니다. 이 해결책의 핵심은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의 코멘트에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무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을 확대 적용하고 무엇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의 DSR에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당신이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 그거 결국 당신 빚이야 라고 확실히 선을 그어서 갭투자 같은 무리한 추기 수요를 끊어내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처방인 거죠.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팽팽하게 돌아가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 한가운데 서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복잡하게 얽힌 이 시장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집을 구하실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집값표만 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임대차 시장 깊숙이 숨겨진 진짜 비용과 흐름을 읽고 움직이시겠습니까? 오늘 전해드린 이 통찰이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에 든든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